자, 기본이론 과정 2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226페이지를 보세요. 226페이지 보시면 2절 토지 정책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토지 정책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정책이라는 것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토지 문제부터 접근이 돼야 되겠죠. 자, 토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네 가지 우리 교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토지 문제다. 다음은 이제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도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은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도 하나 이제 토지 문제가 된다. 이도 뭐 열었지만 우리 교재 네 가지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물리적 토지 문제입니다. 자,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것은 물리적 이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자,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우리가 물리적 토지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토지는 자연물입니다. 참 자연물의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 부정성 때문이다. 자, 부정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서 토지의 절대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물리적 토지 문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사례 봅시다. 토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물리로 토지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 그랬죠? 없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토지는 어때? 부족하겠죠. 참 토지가 부족하겠고 토지가 부족할수록 어때? 지가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투기적인 세력까지 가산하면 지가는 어때?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지가가 합리적인 수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지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가고. 자, 이때 보세요. 고자는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지가가 고 높다는 이야기에서 합리적인 지가 수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지가의 상태를 어때요? 우리가 지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 지가고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단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게 경제적 토지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 참고로 우리 공한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한지. 자, 우리 용어 설명 다 했었죠. 자, 이 공한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도시토지예요. 그럼 도시토지에서 오로지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우리가 공한지다 이렇게 하죠. 그럼 공한지는 이용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네. 오로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네. 그렇지 않아도 도시토지 부족가 아우성인데 이 같은 공한지가 많은 말수록 토지용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상 이도 하나의 문제를 보는데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모든 국민이 똑같은 양만큼의 땅을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군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 좀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연구 보고서에 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위 25% 계층이 전국 민주주의 91%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5% 계층이 9%죠. 아웅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연구 보고서에 한다면 토지 소유가 어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때 뭐 25% 계층이 91%의 토지를 가졌다. 수치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토지 소유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 자체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 토지 문제도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물리적 토지 문제다. 다음은 경제적 토지 문제, 토지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에 따른 문제다. 이처럼 대표로 네 가지를 들어드렸어요. 그럼 이것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뭡니까? 토지 정책이다 할 수 있겠죠. 토지 정책이다. 그럼 이것은 토지 정책의
토지 정책에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책의 목표는 뭐겠어요? 바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예요.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 여기에 이제 토지 정책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정책 목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높여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물리적 토지 문제다, 경제적 토지 문제다, 토지용의 비효율성 문제다, 토지소유의 지나친 편중 연습단 문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보자.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높여보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정책 목표도 여러 가지를 두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예, 자,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기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토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나오게 된다 생각하시고,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를 보세요. 자, 226페이지는 1번 챕터 토지 문제다 소개되어 있죠. 우리 대표로 네 가지 들었습니다. 먼저 양보로 1번 보세요. 자, 물리적 토지 문제다 소개인데 첫 번째를 토지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데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 토지는 부중성의 특성을 해요. 물리적인 절대량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해서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양고로 2번 경제적 토지 문제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토지의 절대량이 한정된 가운데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지가는 상승해야 된다. 우리 써있죠?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 이제 지가는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투기적 수요가 가속되면 지가는 폭등하게 되어 수요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므로 많은 폐단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이처럼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함정인 지가 수준보다 현실적 수준이 훨씬 높게 형성된 지가의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가고다 이렇게 표현했죠. 고자는 높을 고자를 써요. 지가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가고는 경제적 토지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지요. 그 폐단은 모든 경제주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지가고라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경제적 토지 문제의 대표인 예가 된다. 우리는 교재 통해서 지가고 이래서 어떤 폐단들이 나타날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과로 1번 보세요. 지가고는 토지 투기를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잡으세요. 지가가 이처럼 함정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앞으로 어때? 지가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 같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때? 투기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며 근로욕을 저하시킨다.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지가고 이로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때? 부를 누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때? 상대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로 해서 사회 계층 간 어때?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되겠죠.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로욕도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제 동그라미 1, 2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편거로 2번 보세요. 물가 및 산업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 네,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입장에서 토지는 뭡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산 요소가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가가 높은 올수록 어때?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겠죠? 이 자체가 자, 원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어때? 반영이 된다. 그럼 제품 가격이 반영이 되면 결국 제품 가격이 어때? 높아지겠지요. 그럼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이 자체에서 인플레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수출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시험. 자, 택지 취득이 필요한 수요자가 택지를 취득하기 어려워진다 알 수 있겠죠. 사실 어떤지 지가고 이래서 지가가 어때? 지금 함수는 훨씬 더 높게 형성됐으니까 택지를 필요한 수요자가 택지를
취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의 배당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내가 이처럼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에 건물 하나 짓겠다라는 이야기. 근데 당초에 토지 매입 비용을 자 100억. 자 그리고 건물 신축 비용을 어떻습니까? 200억 이렇게 해서 총 300억으로 어떤 이제 이 건물 하나 짓고자 했습니다. 짓고는데 집가고 인원에서 땅값이 워낙 비싸져서 토지 매입 비용이 어때 150억이 들었어요. 그럼 건물 신축 비용이 200억이니까 총 어때 350억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때 어때 300억으로 당초에서는 300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어때 이제 건축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건축에 대한 신축 비용을 어때 줄여버린다. 그래서 당초엔 200억 예상했지만 이걸 어때 이제 150억 이렇게 줄여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A급 차지했을 걸 어때 C급으로 바꿔치기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건축의 질적 수준이 어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어때 집가고 이런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택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생산 비용이 증가함으로 건축이 어때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도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은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생산품 가격에 전가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론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국제 경쟁이 약화돼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배당이 되겠지요. 다음 편가로 한번 봅시다. 집가고 이로 인해서 공공취득을 위한 보상 가격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하나의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고로 4번 내용입니다. 집가고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된다. 주택난 더욱더 악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택의 양적 재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도 하나의 배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편고로 본 집가고 이 자체는 토지 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집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때 토지를 넓게 쓰려 할까요? 좁게 쓰려 할까요? 좁게 쓰려 한다는 이야기.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가고 이 자체는 어때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이야기여서 근본적으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가고 인해서 지나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어때 이제 토지 이용의 과밀화의 원인이 된다. 하나의 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수록 어때 건물은 고층화 입체한다 할 수 있겠죠. 왜 토지를 집약적으로 했느니 뭡니까? 토지를 적게 쓰겠다는 이야기야. 적게 쓰고 그 위에 건물을 더 높이 짓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수록 그래서 건물은 고층화 입체하기 때문에 토지 과밀 이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자, 집가고 이론에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되는 겁니까? 조방화되는 겁니까? 집약화된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토지 이용은 집약화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지나친 집약적 토지용으로 건물의 고층화 입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래서 토지 과밀 이용의 원인이 된다. 이 하나의 폐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제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하는데 이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도시 스프롤 현상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때 스프롤 이 자체는 뭔가 별 볼 일 없다, 볼품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다. 그럼 도시가 어때? 별 볼 일 없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이처럼 이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이 도시가 성장하면 자 외연적으로 지금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연적으로 확대된 이 과정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무계획적이라면 이 도시는 별 볼 일 있어요? 없죠? 이 같은 게 바로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이제 집가고 이로 인해서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도시가 성장 왼쪽으로 확대인데 땅값이 싼 곳만 골라서 개발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같은 경우 별 볼 일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바로 스프롤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집가고 이 자체는 결국 도시 스프롤 현상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무질서한 토지용 비효율적인
토지용을 촉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같은 도시 스풀 현상이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 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로 학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3번입니다. 동물 3번은 직주분리다. 이 표현인데 이제 직주분리라는 게 있어요. 직주분리.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저희 시장편에서 주거분리를 배웠습니다. 이것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거분리는 주거지가 분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거지가 어떻게 소득계층 안에서 고소득계층, 저소득계층, 소득계층 간의 주거지가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예요. 반면 직주분리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심에 직장을 두는 근로자가 주거지로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도심에 직장을 두고 있으니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하면 좋겠죠. 그러나 워낙 집가고 이로 인해서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심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거지를 외곽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직주분리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주분리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직주분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과도한 직주분리 이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의 폐단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직주분리 이로 인해서 통근거리가 길어진 것도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직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만 잘 이해합시다. 직가고 이로 인해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되는 겁니까? 초방화되는 겁니까? 집약화된다라는 겁니다. 이분 말 바꾸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가고 인해서 토지용은 집약화된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직가고라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바로 뭡니까? 경제적 토지 문제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보로 3번 봅시다. 양보 3번은 토지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안처럼 효율적인 토지용을 도모하지 않고 투기 목적 등으로 상당한 양의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줄 그 보세요. 이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용이 이루어져 발생하는 문제를 토지용의 비효율성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보로 4번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 이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럼 토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우리는 4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물리적 토지 문제, 집가구 현상으로 대별되는 경제적 토지 문제, 토지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에 따른 문제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를 보세요. 자, 229페이지에서는 2번 챕터 토지정책의 우위다 소개되고 있죠. 양호로 1번 토지정책의 목표다. 이분도 이무리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토지정책이란 근본적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다 할 수 있겠죠. 이런 토지정책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토지 소유의 형평성 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토지의 목표도 여러 있지만 크게 우리는 2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높여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양고로 1번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양고로 2번 봅시다. 자, 양고로 2번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정책의 내용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토지 정책 내용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제도, 자, 토지 거래 규제제도, 개발릭 환수제도, 토지 개발제도, 기타제도처럼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이용 규제 제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으로 규제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토지 이용을 규제할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주거적 근처에 시멘트 공장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어울리는 토지 이용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의 외벽과 즉 외부 불경제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규제하겠다. 그래서 토지용 규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먼저 부의 외부 효과, 즉 외부 불경제가 되겠죠.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다. 경우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울리는 토종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 어울리는 토종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대표인 정책성이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제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같은 걸 지정함으로써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걸 지정함으로써 토지용을 규제하겠다. 행위자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다. 사실은 용도지역 지구제다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지역지구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이 건축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건축 규제 를 통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 다음 각종 인허가 통해서 인가나 허가 합해서 인허가 이렇게죠. 각종 인허가 일 통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 이들이 어떻습니까? 토지용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편곡으로 1번 보세요. 편곡을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 제도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는 국토의 경우 및 이런 법률 등을 근거로 한다. 자, 사실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지역 지구제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걸 지정함으로써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역 지구제 시행에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다. 더 줄였을 때 국계법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 등등등 들어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 교재 첫 번째 내용이에요. 다시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전국의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이용지를 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는 거지요. 또한 어울리는 토지용을 발생하는 부의 외벽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 다 드렸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 그래서 부의 외벽과를 즉 외부 불경제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반면 어울리는 토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한다.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편과로 2번 토지 거래 규제 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다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토지 거래 규제 제도란 토지의 소유나 거래를 규제한 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줄을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 이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토지의 소유나 거래를 규제한 제도다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평균 삼아 개발이익 환수 제도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이 토지를요. 여기는 이 토지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이 토지를 택지로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공사는 공적 주체죠.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영 개발이다. 그래서 공영 개발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도 우리가 이제 8장 개발론에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영 개발은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토지 소유자부터 이 땅을 사들여야 되겠지요. 사들여야 되겠죠. 이때 이제 자 보세요. 원토지부터 사들이는데 여기에 조그만 땅 가지고 있으면서 안 팔겠다. 알밖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보세요. 공사가 즉 공적체가 개발한 것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알밖에 하고 있으면 공익을 줘야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감히 수용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영 개발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이 수용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자 공사가 이 땅을 원토지 소유자로부터 사들여버린다, 수용해버린다. 수용해서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개발된 택지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의 공영 개발이다. 이 자체는 결국 자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이럴 때 크게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하죠.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때 직접적 개입 방법 뭘 얘기했습니까?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밑에 보세요. 공영 개발 이 같은 경우도 택지로 개발해서 이 개발 택지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공주체가 뭐가 됩니까? 공급자가 되겠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공영 개발은 어디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공적체가 개발할 때 원토지에서부터 땅을 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 방법이 수용 매수 방식이다. 그럼 이때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 이건 결국 뭡니까? 사들이는 거니까 수요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야기. 결국 공적체가 수요자 역할 수행과 이도 어디에 합니까? 바로 자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 개발, 수용 방식 이들은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합니다. 그럼 택지로 개발하면 인근에는 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근에는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인근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서로 이 땅을 가지고 쓰려고 아우성거리겠지요. 그래서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 그럼 투기 현상 나타날수록 지가는 더욱더 불안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가는 더욱더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처럼 자 공적체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인근의 토지의 지가는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저 멀리 있는 이 땅의 지가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공적체가 개발하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는다 알 수 있겠죠. 안 맞는다 해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적체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네요. 투기가 이룰 수도 있겠죠. 또 이래서 지가는 더욱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더라. 또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나타나야 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적체는 이것은 문제로 해결하자 하겠지요. 그래서 공적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럼 공적체의 개발로 인해서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다는 이야기. 자, 사실 정상적으로 지가 상승을 해야 뭐라고 말 못하겠죠. 하지만 공적체의 개발에서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이 있다. 이걸 개발 이익으로 규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이처럼 개발 이익으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 이익을 어떻습니까?
환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개발이익 환수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참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면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토지소의 형평성을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을 기함으로 해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주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고자 한다. 이것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금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게 바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부담금을 부과시킴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담금을 부과시킨 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융, 조세, 보조금, 부담금 일통해서 정부 때 시장에 개입하는 건 어디를 써요?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개발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는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발 이익 환수도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잠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평균 3번. 첫 번째로 보세요. 개발이익 환수들한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 근거로 하여 되어 있죠. 자, 이처럼 개발이익 환수 제도다. 자, 이는 어떤지 관련 법적 근거가 뭐가 될 것인가? 말 그대로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이다. 이처럼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 이걸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지역 지구제다. 자, 이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인 정책수단이죠. 그래서 지역 지구에 관련 법적은 뭐였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어는 법률이었죠. 반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 이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지금 봅시다.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상승을 초과하여 되어 있죠.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에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개발 이익이란다. 이것은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 제도를 개발이익 환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편곡 4번 토지 개발 제도, 그리고 편곡 5번 기타 제도 등이 있다. 이런 정도로 편곡으로 4번, 5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토지 정책 내용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제도, 토지 거래 규제 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 토지 개발 제도, 기타 제도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31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토지시장의 개입 방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이제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로 3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재 1절에서는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 이 2가지로 분류하는 견해를 따라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시장이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구체로 조금 더 설명해서, 사실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이 2가지로만 구분한다면 토지 이용을 규제한 방법 어디 포함시켰어요? 간접적 개입 방법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편곡 1번 보세요. 1번 시간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결국 토지 이용을 규제 제한하겠다. 그 이야기죠. 어떻게? 법률적, 행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법으로 또 행정적인 수단으로서 자, 인허가 이것은 행정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인 수단으로서 어떻게 규제를 가하겠다. 그래서 뒷지문 법률적, 행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 이용 규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벽과를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예요.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는 뭡니까? 높인다니 높인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높인데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용도 지역 지구제도. 자, 용도 지역 지구 줄여서 우리가 지역 지구제 했죠. 그리고 건축 규제도 각종 인허가 제도 등이 토지용 규제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2번 보세요. 편가로 2는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소유인데 자, 공적 처가 토지시장에서 토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이죠. 자, 이처럼 자,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게 결국 뭡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공영 개발 사업이다. 토지 수용 또는 매수에다. 우리 설명드렸죠? 여기서 자, 공영 개발 사업이다. 자, 이는 어때? 직접적 개입 방법이 되겠죠. 다음 수용 또는 매수 방식도 어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초과 매수에다 이야기 나누네요. 초과 매수 이건 뭘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제 공사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택지로 개발한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개발 이익이 발생되겠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이 발생될 이 토지가 어때? 한꺼번에 전부 다 사들여 버립니다. 그럼 사실 개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사들인다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초과 매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과 매수. 그래서 초과 어때? 더 많은 걸 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걸 사들인다. 그럼 결국 초과 매수도 공적 처가 어때요? 사들인 거잖아요. 그럼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매수도 어디에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다음 보시면 자,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은행 제도는 다른 말로 토지 비축 제도다. 이도 표현합니다. 자, 이는 공공토지에 비추하는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잠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여튼 공공토지에 비추하는 법률이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토지 은행 제도는 정부가 즉 공적 주체가 미개발 토지를 저가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시켜 놓고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축형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비트인 토지를 어때? 풀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때 잘 보세요.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럼 공적체가 매입 사들인 거니까 이때는 뭐가 됩니까? 수요자가 되겠지요. 또 비트인 토지를 풀어버립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공적체가 토지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 수행하고 있지요. 따라서 토지 은행제도 이도 어디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시행할 것인가? 그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토지는 물리로 절대량 늘릴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럼 한정된 자원인데 일시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지가가 뛰겠죠. 이때 비춘 토지를 풀었을 때 지가를 안정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지가를 안정시켜 보겠다. 즉 토지시장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공공용지가 필요합니다. 공공용지가 필요하면 비춘 토지를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에서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또 질서 있는 토지 개발 선도하겠다. 다음 개발력 환수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가장 근본적인 목적 두 가지 들어온다면 결국 집가를 안정시켜서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또한 자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 해서 공사업으로 원활히 수행하겠다.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떤지 공영 개발이다. 다음 수용 또는 매수 방식. 자, 초과 매수다. 다음 토지 은행제도 또는 비축제 이런 다 어디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적 개입 방법 대표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공영 개발 사업, 수용 또는 매수 방식, 초과 매수, 토지 은행제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과를 한번 봅시다. 편과 3번은 간접적 개입 방법이에요. 간접적 개입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자, 조세라든지 다음 금융 그리고 보조금 다음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뭐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조세나 금융을 통한 경제 동기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조세다. 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초세잖아요. 그럼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되겠지요. 다음 토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이다. 금융 이럴 때 간접적 개입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부과 등이 해당된다. 자, 이처럼 보조금을 지급했다. 부담금을 부과시다. 모두가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 개입 방법 대표님으로서 자,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토지거래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체계를 구축시켜 주겠다. 다음 토지 정보를 창출하고 제공해 주겠다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가다. 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여서 표준지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 이런 걸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도 어때?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하는 사실 어때? 이처럼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알려주겠다. 이는 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도 아니죠. 또 직접적 개입 방법도 아니라는 이야기.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토지 관련 정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시켜야겠다. 이도 어때?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자,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자, 이들은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 그랬죠. 그리고 동영상에 나와 있는 토지 거래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 체계를 구축시켜 주겠다. 토지 정보의 창출 및 제공이다. 토지 관련 정부선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다. 자, 이들은 어때? 토지용 규제하는 방법도 아니죠. 직접적 개입 방법도 아니라는 이야기.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시장에 정부가 즉 공적시가 개입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은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다. 잘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정부 또는 공적체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참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을 때 지역 지구제다. 이는 어디 합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죠. 다음 공영 개발, 다음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다. 초과 매수, 토지 은행제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들은 어디 합니까?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32페이지 세 번째부터
토지 정책의 수단이다 소개됐죠? 그럼 토지 정책에도 이제 이것은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어땠지? 자, 이 지역 지구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지역 지구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어때? 개발릭 환수도 이야기 드렸죠. 다음 공영개발 이야기 드렸죠. 다음 어때? 토지 은행제도 이야기 드렸죠. 이들이 모두 뭡니까? 토지 정책의 수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들 어때? 좀 더 구체로 살펴보자. 이 내용이 결국 어때? 세븐 챕터 토지 정책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으로 읽으시면 용도 지역 지구제도다 소개되었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지구제도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 지구제도는 근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어떤 대표의 정책 수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어때요? 우리 토지를 규제하는 목적이 어디는 겁니까? 바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 예방하고자 합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결국 지역지구를 시행하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규제하는 하나의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편과 1번 의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용도지역 지구제도는 자,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지역지구제다 변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법적 행정적인 장치다 할 수 있겠죠. 왜? 법률로 규제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지역지구제도는 사적시장이 외벽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적시장에서 부의 외벽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사적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부의 외벽화를 해결한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적시장에서 부의 외벽화를 해결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벽화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1번. 자, 이것은 지역지구제는요. 국토의 계획 및 위헌 법률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즉 토지용을 규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 2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동으로 3번입니다. 동 3번. 자, 이처럼 국토행 및 위헌 법률 여기에 의한다면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지요. 네 가지가 있다. 먼저 도시 지역이 있지요. 다음은 관리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처럼 자, 국토행 및 위헌 법령 여기다면 크게 용도 지역은 네 가지가 있다. 도시적,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공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 다 가지고 우리가 도, 관, 농자 이렇게 외우고 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공법 시간에 다른 내용이지만 학계론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도관, 농자다 생각하시고 다시 여기는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은 구분해서 지정을 하고 있죠. 다만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구분해서 지정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더욱더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 이때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제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주, 상, 공, 녹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을 겁니다. 주상, 공, 녹이다. 물론 여기도 더욱더 세분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동 3번 용도 지역에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다. 동 4번 국토 및 이런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는 되죠. 도시지역은 뭡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내용이에요. 5번 내용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라는 게 있다. 이때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그리고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간에도 어떻습니까? 중복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에서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요. 자, 쉽게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자, 이 땅을 이처럼 어땠지? 이 땅을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 땅을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농림지역. 그럼 여기에 다시 어때? 이 땅을 어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처럼 용도지역 간에는 어때? 용도적 간에는 중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도 지구 간에는 어때? 중복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이 자체도 중복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 자, 국토의 및 이런 법령상 동일한 토지의 용도 지역 간 중복정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동일한 토지의 용도 지역 간의 중복정 안 된다 그랬죠. 불가능. 그러나 용도 지구 간에는 어떻습니까? 중복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동일한 토지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이 자체 때 중복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이제 지역 지구지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있죠? 동네 1번 보세요.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 효과를 어때? 예방. 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토지 이용의 어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살짝 말 좀 바꿔놓은 부분입니다. 어울리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벽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그래서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부의 외벽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부의 외벽과가 나타난 경우에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지역 지구제 이와 같은 걸 시행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시킨다면 자원 배분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문 다시 보시면 자, 부의 외벽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알 수 있겠죠. 동사문도 이런 생각하세요. 이처럼 부의 외벽과를 약진 제어 생산을 사적이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부의 외벽과를 자 지역지구란 걸 지정을 해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다면 비효율적인 이제 이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처음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후생 손실도 완화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지구제의 목적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과제선 살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여름교재 2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36페이지는 양골 2번 공영개발사업이다. 소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공영개발은 누구의 개발입니까? 바로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좀 공적 주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대체로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 첫 번째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그렇죠. 또 1번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군 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면 굳이 공적 주체가 개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맡겨서 안 되기 때문에 공적체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3번 내용이요. 자, 먼저 여기 보세요. 공영개발서 지금 토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가 뭡니까? 바로 수용 매수 방식이다. 여기 따른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을 들어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원 토지 소유자가 피수용자가 돼 있죠. 이 사람들은 한 푼이 보상을 더 받고자 한다 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처음 개발한 이 땅을 전부 다 수용 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겠지요. 그럼 보상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사업 시행자가 재정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호 3번. 개발릭 환수제도입니다. 이미 우리 여기서 개발릭 환수제도 이 부분도 설명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사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걸 뭐라 했습니까? 개발 이익이라 그랬죠. 이런 개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 제도를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에 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 관계없이 지가 상승에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는 국가는 그 즉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번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되겠지요. 개발이익 환수 법률이 법적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법률 여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라는 거죠. 동의번 토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그래서 또 이를 사회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동의 3번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에 기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 토지 소유의 형평성 제고 높인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왜 설명드렸어요. 좀 개발이익 환수 도입에서 시행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투기를 예방하고자 한다.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하단 내리시면 양으로 4번 토지은행제도다 또는 토지 비축제도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보세요. 토지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 수단이다.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여기 설명했죠.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비축제도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조처가 저가의 미급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겠다, 필요하다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목적이 어디는 겁니까? 지가를 안정시키겠다, 토지시장의 안정, 그리고 공공유를 적시에 공급하면서 공사업으로 원활히 수행하겠다. 여기 큰 목적이 따르죠. 바로 이분이 결국 첫 번째 뒷분이 남아있지요.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좀 토지시장의 안정 그리고 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직접적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평고 1번. 자, 의의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죠. 동 1번.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할 수 있겠죠. 동 3번.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 여기에 근거하여 토지은행제도 시행되고 있다서 법적은 뭐가 됩니까?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시험은 오지 선당 문제예요. 객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토지에 비추는 법률이다. 비축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는 뭡니까?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이게 보시면 되어서 비축 이 말 쓰니까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 관련 법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의 4번 보세요. 지가의 안정,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적시공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지요.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토지개발선도 개발이익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지은행제도 이분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정책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자, 저희들이 이제 지역지구제다. 이는 용도지역지구제도였죠. 자, 다음은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리고 공정개발, 다음은 토지은행제도 이와 같은 구체인 정책수단에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 240에 나와 있는 주택 정책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